베니스의 상인 제1회. 베니스의 한 부두, 상인인 안토니오가 친구인 살레리오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얼굴엔 수심이 가득한 안토니오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왜 이렇게 울적하지? 울적하다 못해 지치겠어. 살레리오, 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슬픔 때문에 멍청이가 됐어. 정말 한심하지 않아? 안토니오, 자네 마음이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어서 그래. 자네 상선들이 한껏 돛을 부풀려 마치 바다의 귀족처럼 조무래기 화물선들을 굽어보며 행차하는 그 바다 위에 말이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긴 나도 그만한 재산을 바다에 걸었다면 안절부절 못할 거야. 계속 풀을 뜯어 날려보면서 바람의 방향을 살피겠지. 수프를 식히느라 후후 불다가도 오싹해 할지도 몰라. 내 입김이 바다 위라면 폭풍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되면 내 전 재산을 실은 앤드류호가 모래에 박히고 돛대 꼭대기가 옆으로 자빠져서 자기 무덤에 입 맞추고 있는 걸 상상하게 되겠지. 교회에 가서 돌로 지은 건물을 보면 위험한 암초가 어른거려. 그게 내 배 옆구리에 닿는다고 생각해봐. 배에 실은 향신료가 온통 바다에 뿌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난 빈털터리가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우울하겠어. 알만해. 말 안 해도 알아. 다 안다고.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야. 다행히 배 한 척에만 투자한 것도 아니고 거래처도 한 군데가 아니니까. 선적한 화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뭐야? 자네 상사병이라도 걸렸어? 무슨 소리야? 상사병도 아니다. 그렇다면 즐겁지 않아서 슬프다고 해두지. 그건 마치 슬프지 않아서 웃고 뛰며 즐겁다고 말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니까. 안토니오와 살레리오가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안토니오의 친척이며 가장 친한 친구인 바사니오가 나타났다. 저기 바사니오가 오네. 안토니오, 잘 있어. 난 그만 갈게. 더 훌륭한 친구가 막지만 않았어도 안토니오, 네가 즐거워할 때까지 더 있으려고 했는데. 살레리오, 자네의 훌륭함은 내가 높이 평가하지.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 다 알아. 마침 바사니오가 자네한테 여길 떠날 기회를 준 거잖아. 바사니오, 안토니오, 나중에 다 같이 한번 보자고. 잘 왔네, 바사니오. 오늘 나한테 말해주기로 한 거 있지? 자네가 비밀 순례를 가겠다고 맹세한 거 말이야. 자, 이제 그 숙녀가 누군지 말해봐. 안토니오, 자네도 모르진 않을 거야. 내가 미약한 내 재력으로 분에 넘친 생활을 하느라 재산을 얼마나 축냈는지 말이야. 그렇다고 이제 와서 호화로운 생활을 못한다고 한탄하는 건 아니야. 분수에 넘치게 낭비를 하느라 생긴 이 커다란 빚더미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갚느냐가 내 주된 관심사니까. 안토니오, 자네한텐 돈과 사랑 두 가지 모두 가장 많이 신세를 졌어. 그래도 자네의 우정을 믿으니까 이 모든 빚들을 어떻게 하면 청산할 수 있을지 내 계획과 목적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게 뭔지 알려줘. 그 일이 바사니오 자네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명예로운 것이라면 안심해. 내 지갑이든 내 몸이든 자네가 필요하면 다 내줄 테니까. 학창시절에 화살 하나를 잃으면 그걸 찾으려고 같은 방향으로 한 대를 더 쏘았었어. 둘 다 잃을 위험도 있었지만 거의 둘 다 찾았었거든.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 경험 얘기를 하는 건 그 다음에 할 말이 순수함으로 하는 말이라서 그러는 거야. 안토니오, 안 그래도 자네한테 빚이 큰데 난 객기를 부리다가 그 빚을 다 낭비했어. 하지만 부탁할게. 지난번 것과 같은 방향으로 화살을 한 대만 더 쏴줘. 그러면 내가 그 관역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틀림없이 두 대를 다 찾아올게. 아니면 나중에 쏜 것만이라도 꼭 되찾아올게. 처음 화살은 빌려두는 걸로 하고 말이야. 나를 알잖아. 내가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걸 알면서 의문을 가지다니.
바사니오, 자넨 지금 내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잘못을 나한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라고 말만 해. 준비는 다 돼 있어. 벨몬테에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한 숙녀가 있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아름다운 미덕도 가졌다네. 게다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눈빛을 전달받은 적이 있거든. 그녀의 이름은 포셔야. 로마 장군 카토의 딸 브루투스의 포셔한테 뒤지지 않지. 모두 그걸 알고 사방에서 쟁쟁한 청혼자가 몰려오고 있다네. 포셔의 관자놀이에 드리워진 머리칼은 황금 양털처럼 빛이 나. 그 바람에 벨몬테에 있는 포셔의 집은 콜코스의 해안이 되었지. 수많은 이하손이 그녀를 얻으려고 몰려오고 있으니까. 내가 만일 그들과 경쟁할 재력만 있으면 물어볼 것도 없이 성공할 거란 예감이 들어. 바사니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하손 이야기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아르고 원정대를 이끌고 황금 양털을 찾아 콜코스로 떠나는 또 한 명의 이하손이었다. 바사니오, 알다시피 지금 내 전 재산이 바다에 나가 있어. 가진 돈도 없는 데다 당장 현금을 마련할 물건도 없지. 그러니까 나가서 베니스에서 내 신용이 어떤지 알아봐.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라도 자네가 벨몬테의 아름다운 포시에게 갈 수 있게 해주겠네. 그러니 얼른 가서 알아보라고. 어디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나도 한번 알아보겠네. 그러면 사람들이 날 믿고 주든지 날 봐서 주든지 할 거야. 이야기를 마친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와 헤어져 베니스 거리로 향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날개를 단 듯 들떠 보였다. 한편 벨몬테에 있는 포셔의 저택에서는 몰려드는 구혼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포셔가 하녀 네리사에게 푸념을 늘어놓고 있었다. 네리사, 내 작은 몸이 이 커다란 세상 때문에 정말 힘들구나. 그러실 거예요. 아씨의 불행이 아씨의 행운만큼이나 충만하다면요. 제가 아는 건 없지만 먹을 게 많아 포식하는 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만큼이나 탈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과욕하면 흰머리야 더 빨리 생기겠지만 자족하면 더 오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 명언이야. 그러니 그 명언대로 잘 따른다면 더 좋겠죠. 좋은 일을 하는 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 아는 것만큼 쉽다면야. 자신의 교훈을 실천하는 성직자는 훌륭한 성직자야. 착한 일을 하라고 20명에게 가르칠 수는 있어.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20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쉽게 말이야. 머리로야 뜨거운 길을 억누를 방법을 찾겠지만 급한 성질 때문에 이성의 명령을 뛰어넘어 버리잖아. 청춘이란 미치광인 토끼 같아서 이성이란 절름발이가 쳐놓은 덫을 가볍게 뛰어넘는단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떠들어봤자 남편을 선택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선택이란 말이 나왔네. 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싫은 사람을 거절할 수도 없는데. 포쇼의 아버지는 딸의 장래와 관련해 유언을 남겼다. 포쇼의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금과 은, 납으로 만든 3가지 상자 중 하나에 포셔의 초상화가 들어있는데 그 상자를 선택하는 사람만이 포셔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씨의 아버님은 언제나 덕 있는 분이셨어요. 성자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죽음에 임박해서 영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 금, 은, 납 3가지 상자로 마련해 놓은 제비뽑기로 그분의 뜻을 파악한 사람만이 아씨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아씨께서도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포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서가 살아있는 딸의 의사를 구속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무엇보다 선택도 거절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다. 혹시 이미 와 있는 청혼자들 가운데
마음에 드시는 분이라도 계세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해 줄게. 내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걸? 첫 번째 나폴리 왕은 어때요? 글쎄, 그 사람은 정말이지 망아지나 다름없어. 입만 열면 자기 얘기밖에 안 해. 게다가 자기 손으로 말한테 편지를 박는 걸 대단한 것처럼 여긴단 말이야. 그 사람 어머니가 대장장이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봐. 두 번째 펠러타인 백작은요? 그는 맨날 찌푸리기만 해. 마치 내가 싫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투야. 재밌는 얘기를 들어도 웃질 않아. 젊은 사람이 그런 표정이니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입에 뼈를 문 해고라고 결혼하겠어. 하느님, 제발 저 둘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프랑스 귀족인 르봉 씨는 어때요? 사실 사람을 헐뜯는다는 게 죄인 줄은 알지만 그 사람은 참... 글쎄, 말에 대해선 나폴리 왕 뺨칠 정도야. 펠러타인 백작보다 더 오만 상을 찌푸리는 습관도 가졌지. 자기 그림자하고도 칼싸움을 하고. 날 경멸하는 건 용서해줄 수 있지만 날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다면 영국의 펠컨브리지 남작은 어떤데요? 말이 통해야 말이지. 그 사람은 라틴어도 프랑스어도 이탈리아어도 다 몰라. 난 영어를 하나도 모르고. 그건 네가 법정에서 증인을 서도 될 만큼 확실하잖아. 남작은 멋있긴 하지만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눌 순 없지. 남작의 이웃인 스코틀랜드 귀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웃을 위하는 마음 하나는 넘쳐. 잉글랜드 사람한테 따귀 한 대 얻어맞고는 능력 있을 때 갚아주겠노라 맹세했으니까. 아마 프랑스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 자기도 한 대 추가하기로 약속해준 것 같아. 작생공작의 조카인 독일 청년은 마음에 드세요? 정신이 말짱한 아침엔 아주 험악하고 술 취한 오후엔 최고로 험악하더라고. 최고일 땐 인간보다 약간 못하고 최악일 땐 짐승보다 약간 나아.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도 그 사람한테만은 가고 싶지가 않구나. 만약 그분이 맞는 상자를 선택했는데 아씨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그건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틀린 상자 위에다 라인산 포도주를 가득 채운 술잔을 올려놔줘. 악마가 그 안에 있다 해도 술의 유혹이 바깥에 있다면 그 상자를 선택할 테니까. 내리사, 난 무슨 일 있어도 고조망태하고는 결혼 못해. 걱정 마세요. 그분들 가운데 누구를 받아들이실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귀국하신대요. 더 이상의 청혼으로 아씨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자로 결정되는 부친의 지시 말고 아씨를 얻는 길이 달리 없다면요. 난 오래 산다 해도 순결한 채 죽을 거야. 아버님이 유언하신 방식으로 남편을 얻지 못한다면 말이야. 이번 구원자들이 다들 합리적이라서 기뻐. 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모두들 무사히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 거야.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아버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몽페라 후작과 함께 여기 오셨던 베니스 분이요. 학자이자 군인이었는데. 그래. 바사니오. 그 이름이 확실해. 맞아요. 부족한 제 눈으로 본 남자들 가운데서도 최고였어요. 나도 기억해. 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란 것도 기억하고. 이때 시종이 들어와 청혼자 4명이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포셔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5번째 청혼자인 모로코 왕이 곧 도착한다는 전령을 전했다. 내 사람을 작별할 때만큼이나 흔쾌한 마음으로 5번째 손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만약에 성자의 성품을 가졌다면 날 아내로 삼기보단 내 고해를 들어주면 좋을 텐데. 청혼자 하나가 방금 문을 나섰는데 또 하나가 들어오는구나.
베니스의 상인 제2회. 바사니오는 고리대금으로 유명한 샤일록이란 유대인을 찾아갔다. 안토니오의 신용은 좋았지만 바사니오가 원하는 금액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샤일록밖에 없었다. 샤일록은 바사니오의 제안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3천 다카트라. 기한은 3달 동안입니다. 석 달이라.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안토니오 씨가 보증인입니다. 안토니오 씨가 보증을 하겠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부탁을 들어줄 건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3천 다카트를 석 달 동안. 그리고 안토니오 씨가 보증을 선다. 그렇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안토니오 씨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다는 비난이라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안토니오 씨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 건 그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해해달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재산은 공중에 떠 있거든요. 배 한 척은 트리폴리로 가고 있고 또 한 척은 인도로 가고 있고, 거래소에서 들은 얘기지만 셋째는 멕시코로, 넷째는 영국으로 가고 있다더군요. 게다가 해외에 버려놓은 다른 사업도 있답니다. 하지만 배라는 건 판자떼기일 뿐이고 선원들도 그저 인간일 뿐인데, 묻쥐도 있고 물쥐도 있고 무도적에 물도적, 해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파도와 바람과 암초의 위험 또한 있죠. 그럼에도 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3천 다카트라. 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심해도 좋을 겁니다.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받을 것은 받아둘 겁니다. 안토니오 씨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식사해도 괜찮다면요. 사실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고 있었다. 안토니오가 사람들에게 공짜로 돈을 빌려주다 보니 샤일록 같은 대금업자들은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안토니오는 샤일록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으며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그래서 샤일록은 한번 걸리기만 해보란 마음으로 벼르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마침 바사니오가 안토니오를 담보로 돈을 빌리러 온 것이다. 너희 예수쟁이들이 마법을 써서 악마를 집어넣었다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니. 너희들과 함께 사고팔고 얘기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겠지만 함께 먹거나 함께 마시거나 함께 기도하진 않을 거야. 그때 안토니오가 나타났다. 바사니오가 안토니오를 반갑게 맞이하는 동안 샤일록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척하며 짐짓 모른 채 했다. 아참하는 로마의 세금쟁이 같은 저 꼴 좀 봐. 예수쟁이라 싫다니까. 저놈은 우리 유대인을 미워하고 있어. 내 저놈을 용서하면 우리 유대인이 저주를 받을 거야. 두고 봐. 톡톡히 갚아줄 테니까. 샤일록? 내 말 들려요? 난 현재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림잡아 기억을 해보니까 지금 바로 3천 다카트나 되는 거액을 마련하는 건 무리네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 같은 유대인 부자 튜발이 마련해 줄 거예요. 근데 잠깐, 몇 달이나 쓴다고 했죠? 안토니오 씨, 안녕하세요. 지금 막 선생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샤일록, 나는 고리를 받거나 주면서 돈을 꿔주거나 빌리진 않지만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관리를 깨뜨리는 거야. 바사니오, 얼마가 필요한지 이 사람한테 얘기해줬어? 예, 3천 다카트요. 기한은 석 달 동안. 깜빡했군요. 석 달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계약을 어디 보자. 하지만 당신은 이자를 붙여서 꿔주거나 빌리진 않는다고 하셨죠? 절대로 안 하지. 야고비,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이 야곱은 머리 좋은 어머니 덕에 형을 제쳐놓고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의 세 번째 상속자가 됐죠. 그래요, 세 번째. 그래서 야곱이 어쨌다고? 이자라도 받았어? 아니요, 이자는 아니고 이를테면 직접 받진 않았죠. 이 야곱의 행동을 잘 보세요. 야곱이 라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얼룩배기 새끼들은 모조리 자신의 품삯으로 받는다고 말이죠. 암양들이 가을이 끝나갈 무렵에 발정이 나서 순양들하고 짝짓기를 할 때 이 작은 양치기가 껍질 벗긴 가지들을 씹어치는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암양들 앞에다 쭉 꽂아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양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점박이들만 잔뜩 낳았죠. 그건 모두 야곱의 몫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이겁니다. 도둑질만 아니면 돈벌이는 축복이죠. 야곱이 한 일의 결과는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늘의 손에 의해 좌우되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 이야기는 이자놀이를 정당화하려고 끼워 넣은 건가? 너의 금은 보화가 암양과 순양이란 말이냐고? 그거야 알 수 없죠. 난 돈이 자꾸 새끼를 치게 하니까 그렇단 거죠. 들었어, 바사니요? 악마도 성경을 제 입속을 위해 들먹거리지. 사악한 영혼이 성스러운 증거를 대다니 보기 좋은 사과가 그 속은 썩은 거야. 허위란 겉모습은 얼마나 훌륭한지 참나 와. 3천 다카트라. 꽤 큰 돈이죠. 1년 12달 중 석 달이면 열리로 따져. 샤일록, 빌려줄 건가? 안토니오 씨, 당신은 툭하면 거래소에서 날 욕했죠. 내 돈과 고리에 대해서요. 그래도 난 그걸 묵묵히 떨치며 참았어요. 고난은 우리 유대인 모두의 징표니까. 당신은 날 이교도라느니 무자비한 개라느니 하면서 내 유대인 저고리에 가래침도 뱉었어요. 모두가 내 돈을 사용하는 대가였죠. 근데 이젠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침을 내 수염에 뱉었던 당신이 이 몸을 미친 개 몰아내듯이 문지방 너머로 발길질하더니 돈이 필요하다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개가 무슨 돈이 있나요? 개가 3천 다카트를 구워주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아니면 몸을 낮게 구부리고 노예 같은 어조로 숨소리를 죽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할까요? 선생께서는 지난번 수요일 제게 침을 뱉으셨고 어느 날은 저에게 발길질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개라고 부르셨죠. 그런 예우의 대가로 이렇게나 많은 돈을 빌려드립니다. 라고요? 난 앞으로도 널 개라고 부를 거다. 침도 계속 뱉을 거고 발길질도 할 거야. 이 돈을 빌려줄 거라면 친구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마. 우정이 새끼도 못 치는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차라리 적한테 빌려준다고 생각해. 만약 어기면 떳떳하게 벌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아니, 호통을 치시다니요. 난 안토니오 씨하고 친구가 되어 우정도 얻고 싶고 내게 입힌 치욕도 잊고 싶어서 당장의 요구를 들어주며 내 돈의 이자를 한 푼도 안 받겠다는데 말을 안 들으시네. 친절한 제안인데. 샤일록은 불안한 듯 듣고 있는 바사니오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이렇게 선심을 쓰죠. 함께 공증소로 갑시다. 거기에서 무담보 계약에 서명하고. 이건 장난삼아 하는 소린데 만약에 나에게 아무 날 아무 데서 조건에 명시된 일정한 금액 또는 총액을 갚지 못할 경우엔 위약금 대신 안토니오 씨의 새하얀 몸뚱이에서 고운 살 1파운드를 당신 몸 어디든지 내가 떼고 싶은 부분에서 잘라낸 뒤 가진다고 명기해 놓읍시다. 좋아. 그 계약에 서명한 뒤에 유대인은 매우 친절하다고 말하지. 바사니오는 더 이상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 때문에 안토니오가 그런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차라리 곤궁한 상태로 남겠다고 했다. 바사니오, 걱정 마. 못 갚을 게 뭐 있어. 앞으로 2달 안에 이 계약이 끝나기 한 달도 전에 증서에 쓰인 금액의 3배의 3배를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무려 9배야. 샤일록은 바사니오와 안토니오의 대화가 기가 막힌 눈치였다. 오, 아브람 조상님, 뭐 이런 기독교인들이 다 있나요? 자기들이 거래를 가혹하게 하니 남까지도 못 믿나 봅니다. 어디 한번 말해봐요. 만약 안토니오 씨가 날짜를 못 지켰을 경우에 살 1파운드를 얻어서
내가 뭘 얻는데요? 사람한테서 떼어낸 사람 고기 1파운드가 양고기나 소고기, 염소고기만큼도 값지거나 이득이 안 된다는 건 손바닥 보듯 뻔하잖아요. 봐요, 난 안토니오 씨의 호의를 얻으려고 이 우정을 베푸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지. 험한 소린 안 했으면 좋겠네요. 좋아, 샤일록. 이 계약을 맺자고. 그럼 공증인의 집에서 만납시다. 먼저 가서 공증인한테 이 유쾌한 계약서를 쓰게 하면 난 곧바로 가서 돈을 마련하지요. 별 볼 일 없는 종놈한테 집을 맡겨놓고 나와서 걱정이 되니 집에 좀 들렀다 가겠습니다. 서두르게, 유대 양반. 유대인치곤 친절하군. 샤일록이 집으로 들어가자 바사니오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저 유대놈이 기독교로 개종할 생각인가? 아주 곰살맞게 구는걸? 말은 그럴듯하지만 속이 시커먼 건 싫은데. 바사니오, 이 일은 불안할 것 하나 없어. 계약 날짜보다 한 달이나 앞서서 배가 돌아온다니까. 조용한 벨몬트 저택에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갈색 피부의 모로코 왕은 눈부시게 새하얀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다. 모로코 왕을 따르는 시종들도 모두 같은 행색이었다. 모로코 왕은 포샤 앞에 서서 거들먹거리며 입을 열었다. 혹시나 내 피부색 때문에 날 싫어하진 마세요. 이 갈색 빛깔은 빛나는 태양이 입혀준 거예요. 태양의 곁에서 자라났거든요. 숙녀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내 얼굴만 보고 겁먹은 용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도 내 얼굴에 반했지요. 이 색깔을 바꾸고 싶진 않아요. 당신의 생각을 훔칠 수 있다면 예외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배피를 선택할 때 처녀의 꼼꼼한 눈썰미에만 따르지 않아요. 더구나 제 운명은 누군가의 선택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는걸요. 제 스스로 남편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본인의 뜻대로 저를 속박하시고 말씀드린 방법으로 저를 얻는 사람의 아내가 되도록 만들지만 않았다면 당신도 제가 여태껏 뵌 분들과 꼭 같이 저의 사랑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답니다.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그럼 상자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내 운명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페르시아 왕을 베고 터키 왕도 3번이나 물리친 이 검의 맹세코! 난 당신을 얻기 위해 가장 험한 눈이라도 싸워 이길 겁니다. 아무리 용감한 자라고 해도 물리칠 것이고 어미의 품에서 젖을 빠는 새끼곰을 떼어놓으며 먹이를 넣고 보유하는 사자라도 조롱할 겁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슬프군요. 눈먼 운명의 여신에 이끌려 나보다 못한 자도 얻을 수 있는 행운을 놓치고 슬퍼하며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어쨌든 운에 맡길 수밖에요. 그러니 아이의 고르는 걸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선택하시기 전에 잘못 고르는 경우에 앞으로 어떤 숙녀한테도 절대 청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셔야 해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맹세하겠습니다. 자, 내 운명을 시험하게 안내해 주십시오. 그럼 우선 예배당으로 먼저 가시죠. 그리고 운명을 시험하는 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세요. 그렇다면 이젠 행운을 빌 뿐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자가 될 것인가, 저주받은 자가 될 것인가. 베니스의 상인 제3회. 샤일록의 집 앞에 하인이자 광대인 란슬롯이 왔다 갔다 하며 서 있다. 아이, 정말이지. 이 유대인 주인집에서 확 도망쳐버릴까 보다.
근데 양심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린단 말이지. 마음속 악마란 놈은 팔꿈치를 툭툭 치며 달아나라고 부추기는데 양심은 내 심장 목덜미에 바싹 달라붙어 타이르고, 양심의 말을 듣자니 이 유대인 집에 주저앉아 있어야 하고, 하지만 주인은 악마라고. 도망가자니 악마는 말을 듣는 건데. 하느님, 죄송합니다. 진짜 악마는 이 유대인 주인이에요. 이 무정한 양심 같은 이라고. 악마의 충고가 더 친절한 것 같잖아. 난 달아날 거야. 이 내 발꿈치는 악마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어. 더 이상 유대인의 종노릇은 하지 않을 거야. 바사니오 나리한테 가서 부탁을 해봐야지. 란슬롯은 달아나다가 걸어오던 바사니오에게 부딪혔다. 바사니오는 하인에게 샤일록과 안토니오와의 저녁 식사 준비를 이르는 중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바사니오 나리. 여기서 뵙게 될 줄이야. 그래, 내게 무슨 할 얘기라도 있어? 예, 전 유대인 주인 댁에서 일하고 있는 란슬롯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대인 주인이 절 들들 볶아서요. 그래서 나리를 모시게 해주세요. 좋아, 부탁을 받아들이지. 사실 네 주인 샤일록이 아까 나하고 얘기하다가 란슬롯 널 추천했어. 유대인 부자를 버리고 나처럼 가난한 신사의 하인이 되는 게 뭐 좋을 게 있을까마는. 그렇게 하게. 아닙니다, 나리. 유대인 부자를 섬기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신의 은총은 보아라는 옛 격언을 나리와 제 주인 샤일록 두 분에게 나누면 딱이라니까요. 나리께서는 은총을 받으셨고 제 주인 샤일록은 보화를 가지셨잖아요. 잘 풀이했구나. 그럼 옛 주인과 작별하고 내 숙소를 물어서 찾아가. 제복은 동료들 것보다 장식이 더 많이 달린 것으로 입히라고 조처해 놓으마. 바사니오의 지시를 듣고 하인이 돌아가자 란슬롯은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이보다 더 좋은 손바닥을 성경책 위에 얹어놓고 맹세할 사람이 이탈리아에 누가 있을까? 난 운이 좋을 거야. 생명줄은 간단하지만 여자운도 신통치가 않네. 마누라 10대 명뿐이라니. 한 남자한테 과부 11와 처녀 9주면 별것 아니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3번. 깃털 이불 속에서 목숨을 잃을 팔자도 있지만 이건 그냥 도망 몇 번 치는 거잖아. 운명의 신이 여자라더니 이런 일에 꼭 맞는 여자야. 나리, 가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유대인 주인과 작별하고 올게요. 란슬롯은 결국 샤일록에게 작별을 고했다. 샤일록의 딸 제시카는 란슬롯을 배웅하기 위해 집 밖에 나와 있었다. 란슬롯, 이렇게 아버지 곁을 떠난다니 안 됐구나. 우리 집은 지옥이지만 그래도 너라는 유쾌한 악마가 있어서 덜 지겨웠는데. 그럼 잘 가. 참, 이거 일다 카드 받아. 그리고 란슬롯, 저녁 식사 때 너의 새 주인이 로렌초라는 손님을 초대할 거야. 그분한테 이 편지를 전해줘. 몰래 줘야 돼, 알았지? 그럼 잘 가. 내가 너와 얘기하는 걸 아버지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 안녕히 계세요, 제시카 아가씨. 눈물 때문에 말문이 막히는군요. 이교도 중에 최고로 예쁜 유대인 아가씨. 눈물이 자꾸 쏟아져서 사나이 마음이 야들야들해지는군요. 안녕히 계세요. 란슬롯이 떠나자 제시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잘 가, 란슬롯. 아버지의 자식임을 부끄러워하다니 내가 죄가 많구나. 비록 혈연으로 딸이지만 성향은 물려받지 않았어. 로렌초, 당신이 약속을 지켜준다면 난 이 갈등을 끝내고 기독교인과 당신의 아내 둘 다 되겠어요. 베니스의 다른 거리에선 살레리오와 로렌초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두 사람은 멀리서 란슬롯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살레리오,
저녁 식사 도중에 슬쩍 빠져나와 내 하숙방에 가서 변장하고 되돌아오는 거야.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로렌초, 그렇긴 해도 준비가 좀 부족해. 아직 횃불잡이 이야기도 안 했잖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망신당하기 십상이야.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겨우 4시밖에 안 됐잖아. 준비할 시간이 2시간은 있어. 그때 란슬롯이 두 사람 앞을 막아섰다. 어? 란슬롯, 자네가 웬일이야? 란슬롯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아이고, 로렌초 나리, 나리에게 이걸 전하러 왔었죠. 이걸 뜯어보시면 자세한 얘기가 적혀 있을 겁니다. 어? 낯익은 글씨인걸? 이 필체를 알고 있지. 정말 고운 필체야. 글씨 쓴 종이보다 더욱 흰 건 글씨를 쓴 고운 손이고. 그럼 편지를 전했으니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어디로 갈 건가? 예. 옛 주인인 유대인에게 새 주인이 되신 기독교인과 오늘 밤에 식사가 있을 거란 말씀을 전하려고요. 그래? 잠깐만, 이걸 받아. 로렌초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란슬롯에게 주며 말했다. 제시카 아가씨한테 꼭 간다고 전해줘. 은밀하게 말이야. 란슬롯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쏜살같이 자리를 떠났다. 로렌초는 살레리오를 잡아 끌며 기분 좋게 말했다. 자, 가자고 살레리오. 오늘 밤 가면극을 준비해야 되잖아. 횃불잡이는 내가 구해놓을게. 알았어. 근데 그 편지 제시카한테서 온 거 아닌가? 샤일록의 딸 말이야. 다 보고 있었나? 좋아, 다 털어놓을게. 사실 이 편지는 내가 제시카를 그녀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데려갈지 적어온 거야. 그녀가 미리 챙겨놓은 금부치하고 보석들, 그리고 어떤 시동의 복장을 준비했는지 적혀있다네. 만약에 그 유대인 아버지가 천국에 간다면 그건 딸 덕분일 거야. 불행이 절대 감히 제시카 앞을 막지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그녀가 믿음 없는 유대인의 자식이란 사실 때문이지. 같이 가세나. 편지는 가면서 읽어보고. 내 횃불잡이는 제시카가 될 거야. 로렌초는 호탕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란슬롯은 베니스 거리를 가로질러 샤일록의 집 앞에 닿았다. 샤일록은 한껏 날카로워져 있었다. 란슬롯은 시종일관 샤일록의 눈치를 살폈다. 란슬롯, 이제 알게 될 거야. 이 늙은 샤일록과 바사니오의 차이를 네 눈이 판단할 테니까. 내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배 두들기며 먹지도 못할 거고 코를 골며 자지도 못할 거다. 제시카, 집에 있느냐? 제시카, 집에 있느냐? 누가 널대로 따라 부르랬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리께서는 제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절 찾으셨나요? 저녁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 제시카, 이 열쇠를 받아라.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군. 호의로 부른 것도 아닌데 말이야. 단지 돈 빌려달라고 아첨하려고 부른 거잖아. 하지만 내가 가는 건 예수쟁이 그놈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야. 가서 방탕한 기독교인 놈들 음식이나 축내다 와야지. 에이, 하지만 정말로 가기 싫군. 뭔가 불길한 예감이야. 간밤 꿈에 돈자루를 분명히 보았거든. 샤일록 나리, 꼭 가세요. 제 젊은 주인님이 나리께서 참석하시길 기대하고 계세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어르신들이 오늘 가장무도회를 한다더라고요. 꼭 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뭐? 가장무도회가 있다고? 잘 들어 제시카. 집안 문을 잠그고 북소리와 역겹게 앵앵대는 피리소리가 들리거든 창틀 위로 기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람 많은 길거리로 머리를 쑥 내밀거나 해서 얼굴에 색칠한 예수쟁이들 상판대기를 봐서는 안 된다. 창틀을 모두 막고 엄숙한 내 집으로 천박한 상소리는 못 들게 해. 야곱의 지팡이에 맹세하지만 오늘 저녁 회식에 갈 마음은 없어. 그래도 가봐야지. 란슬롯, 니놈은 앞서 가서 내가 간다고 전해. 예, 먼저 가겠습니다. 란슬롯은 나가면서 문옆을 지나며 제시카에게 소근거렸다.
아가씨, 그래도 창밖을 내다봐요. 유대인 처녀 눈에 들 만한 기독교인 하나가 지나갈 테니까. 란슬롯이 나가자 샤일록이 제시카에게 물었다. 저 바보가 뭘 했어? 아가씨 안녕이라고요. 저 등신이 착하긴 하다만 그래도 엄청나게 처먹고 들고양이같이 잠만 처자는 밥벌레를 우리 집에 처박아둘 수는 없지. 그러니까 저런 놈은 나한테 빚진 놈한테 보내서 그놈 지갑을 거덜나게 하는 게 나아. 자, 들어가 제시카. 어쩌면 난 곧장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시킨 대로 해. 문을 걸어 잠가. 꼭 쥐면 꼭 남는 법이야. 절약하는 사람에겐 변함없는 격언이지. 샤일록이 집을 나섰다.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제시카는 슬픈 얼굴이었다. 잘 가세요. 제 운명이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영영 잃게 될 거예요. 어두워지자 로렌초가 샤일록의 집 처마 밑에 나타났다. 내 장인 유대인의 집이군. 여봐라! 걔 있느냐? 그때 문 위에 창문이 열리며 소년 복장을 한 제시카가 나타났다. 누구세요? 물론 누군지 알고 있지만 확신을 하게 다시 한번 말해줘요. 그대 애인 로렌초야. 로렌초가 분명하군요. 내가 누굴 이토록 사랑하겠어요. 로렌초 당신 말고 내가 당신 것인 줄 그 누가 알겠어요. 제시카가 나의 것이라는 건 하늘과 자기 마음이 증인이지. 이 상자를 받아요. 제시카는 로렌초를 향해 상자 하나를 던졌다. 밤이라서 좋아요. 내가 안 보이니까. 갈아입은 옷 때문에 정말 창피해요. 하지만 사랑은 눈이 멀었나 봐요. 연인들한테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보이지 않으니. 만약 볼 수 있다면 큐피드라 할지라도 소년 복장을 한 나를 보고 얼굴을 붉힐 거예요. 내려와. 내 횃불잡이가 돼야 할 테니까. 어머, 불을 들고 내 꼴을 보라고요? 횃불잡이는 환히 비춰주는 게 일인데 안 그래도 남의 눈을 피해야 할 처지잖아요. 감춰졌어. 아름다운 소년의 차림새로 말이야. 얼른 나와. 바사녀의 연회에서 우릴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 좀 걸어 잠그고요. 그리고 금화도 좀 더 가지고 내려갈게요. 제시카가 창문을 닫고 사라졌다.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난 정말 제시카를 사랑해. 내 판단이 맞는다면 제시카는 똑똑해. 내 눈이 진실된 거라면 제시카는 아름다워. 또 본인이 증명하듯 진실된 여자니까. 그러니까 난 똑똑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그녀를 한결같은 내 영혼에 품어둘 거야. 이윽고 제시카가 집안에서 나왔다. 자, 가자 제시카. 가장무도의 친구들이 지금 우릴 기다려. 하지만 그날 밤 가장무도회는 취소되었다. 풍향이 바뀌어 바사니오가 벨몬트를 향해 당장이라도 항해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베니스의 상인 제4회. 벨몬트의 저택. 화려한 팡파르가 울리자 저녁 식사를 마친 모로코 왕이 시종들과 함께 저택의 홀에 나타났다. 보셔는 모로코 왕을 상자 앞으로 안내했다. 자, 가서 커튼을 열고 군주님께 상자들을 보여드려라. 하인들이 커튼을 젖히자 탁자 위에 3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다. 3개의 상자는 각각 금, 은, 납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선택하시죠.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지요? 상자 중 한 곳에 제 초성화가 들어있어요. 그걸 택하시면
저는 당신 것이 돼요. 모로코 왕은 상자 앞으로 걸어갔다. 상자마다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첫 번째 금괴에 새겨진 글귀는 나를 선택하면 다수가 원하는 걸 얻으리라였다. 두 번째 은괴에는 나를 선택하면 너 자신의 가치만큼 얻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납괴에는 나를 선택하면 다 내놓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신이시여, 제 판단을 이끄소서. 어디 보자. 날 선택하면 다 내놓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다 내놓아야 한다고?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위험을? 이건 위협하는 상자로군. 다 걸고 위험을 감수할 땐 상당한 이득을 바라보고 하는 건데 황금을 탐내는 마음이 쇠조각 따위에 굴복할 수 없지. 모로코 왕은 납괴는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은괴가 하는 말은 뭐지? 날 선택하면 너 자신의 가치만큼 얻으리라. 너 자신의 가치만큼이라. 가만히 있자. 세상 평판대로라면 내 가치는 충분하고도 남아. 그렇지만 이 여인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할까? 내 가치를 못 믿어한다는 건 자신을 초라하게 낮추는 거야. 내 가치만큼. 그거야말로 이 여인이지. 태생으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인품으로나 교양으로도 내 가치에 맞아. 무엇보다 사랑의 깊이에서 내가 딱이지. 그만 망설이고 선택할까? 그러나 모로코 왕은 은괴도 선택하지 않았다. 황금에 새겨진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날 선택하면 다수가 원하는 걸 얻으리라. 다수가 원하는 거. 그래, 그건 바로 이 여인이야. 온 세상이 원하니까. 온 세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히르카니아의 사막과 끝없는 아라비아의 광야가 이제는 아름다운 포샤를 보러 오는 군주들로 탄탄대로가 되었잖아. 오만하게 고개를 세우고 하늘에다 침을 뱉는 저 물의 왕국도 이방인의 길을 꺾은 장애물은 못되고, 고운 포샤를 보려고 그들은 개울을 넘듯 바다를 건너오지. 이 셋 가운데 한 곳에 초상화가 들어있어. 모로코 왕은 세 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다. 납속에 들었을까? 아니야. 그런 천한 생각은 상상만 해도 저주를 받을 거야. 어두운 무덤 속에 그녀의 시신을 수위로 싸서 묻기에도 납은 너무 초라해. 그럼 은일까? 순금보다 10분의 1의 가치도 없는데? 죄받을 생각이야. 저렇게 값진 보석이 금보다 못한 곳에 박혀있을 리가 없잖아. 천사의 모습을 찍은 금화가 영국에 있다지만 표면에다 새겼을 뿐이야. 근데 여기 한 천사가 황금의 침대 안에 온전히 누워있어. 열쇠를 주시오. 금괴를 선택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기를. 보셔에게서 금괴의 열쇠를 건네받은 모로코 왕은 자신 있게 금괴를 열었다. 빌어먹을 뭐야 이게? 금괴 안에는 해골이 들어있었는데 해골의 푹 꺼진 눈 속에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그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반짝이는 것이 반드시 금은 아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겠지. 내 겉모습만 보고 많은 이가 생명을 던졌다. 황금 무덤 속엔 구더기만 들어있다. 용기만큼 지혜만 있었어도, 젊은 육신에 분별력만 있었어도 이 대답을 글로 받진 않았겠지. 잘 가게. 자네 청혼은 덧없는 것. 상자 선택에 실패한 모로코 왕이 쓸쓸히 떠나자 보셔는 다시 커튼을 쳤다. 바사니오가 출항하고 난 뒤 샤일록은 이성을 잃었다.
딸 제시카도 사라진 것이다. 샤일록은 제시카가 로렌초와 함께 바사니오의 배에 탔다고 여겼다. 샤일록의 아우성에 공작이 배 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배는 출항한 후였다. 안토니오는 제시카와 로렌초가 배에 타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샤일록은 이성을 잃고 거리를 헤맸다. 내 딸이! 내 다카트! 내 딸이 기독교도 도망쳤어. 내 기독교 다카트 정의를 국밥을 내 다카트 내 딸이 봉인한 돈자루 봉인한 2자리의 다카트 2배값의 다카트를 내 딸이 훔쳐갔어. 귀정품을 보석 2를 진귀한 보석 2를 내 딸이 훔쳐갔어. 장애를 딸애를 찾아라. 보석을 지녔다. 다카트도 지녔다. 베니스의 소년들은 모두 샤일록을 따르며 그의 보석과 그의 딸과 그의 다카트를 함께 외쳤다. 한편 부두에선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좁은 해협에서 화물을 가득 실은 이탈리아 배 한 척이 난파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안토니오의 친구들은 그의 배가 아니길 조용히 빌었다. 얼른 서둘러. 커튼도 바로 열고 아라곤 왕께서 맹세를 마치시고 곧바로 궤를 선택하려고 오실 거야. 화려한 주악이 울리자 시종들을 거느린 아라곤 왕이 포셔와 함께 들어왔다. 군주님, 보셔요. 저게 상자들입니다. 제 초성화가 담긴 궤짝을 선택하면 그 즉시 우리의 혼례식이 거행될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장에 여기를 떠나셔야 해요. 청혼자들이 포셔에게 청혼을 하려면 3가지를 지켜야 했다. 첫째, 어느 상자를 선택했는지 결코 말하지 않는다. 둘째, 상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 살아서는 절대 2번 다시 청혼하지 않는다. 셋째, 선택에 실패하는 경우 그 즉시 떠난다.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운명을 걸고 오시는 분은 누구든지 이 3가지 조건을 지키셔야 해요. 아라곤 왕은 돌아서서 3개의 상자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상자 위에 새겨진 글을 읽던 아라곤은 은궤 앞에 멈춰섰다. 날 선택하면 너 자신의 가치만큼 얻으리라는 말이 아라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라곤은 과분한 지위에 눈을 붉혀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위와 계급과 관직을 부정한 수단으로 얻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가치를 선택한 아라곤은 은궤를 열어 자신의 행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아라곤 왕은 열쇠를 건네받아 은궤를 열었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은궤에는 백치가 눈을 껌뻑이며 쪽지를 전해주는 그림이 들어있었다. 그림에는 너는 포셔와 어쩌면 이렇게 딴판이냐. 나의 희망, 나의 가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라고 쓰여 있었다. 아라곤은 자신의 가치가 백치만도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그걸 평가하는 건 별개랍니다. 본질은 서로 정반대죠. 아라곤 왕은 은궤에 들어있던 두루마리를 펼쳐 읽어보았다. 거기엔 7번 불에 달군 말이지만 7번의 시련을 거친 판단만이 절대 잘못 선택하지 않는 법. 그림자에 입맞추는 자들은 행복의 그림자만 누리는 법이다. 떠나라. 운명은 끝났다. 라고 쓰여 있었다. 아라곤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며 시종들을 거느리고 돌아갔다. 촛불이 나방을 태워 죽이는구나.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바보들이야. 선택할 때 너무 심사숙고하니까 낭패를 보는 거지.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사형과 결혼은 운명에 달렸다더니.
보셔가 다시 커튼을 치고 있을 때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베니스에서 젊은 신사가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베니스의 거리. 안토니오의 친구인 살레리오는 안토니오와 바사니오의 소식을 듣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마침 집에서 나오던 샤일록과 마주쳤다. 샤일록, 상인들 간에 새 소식이라도 있나?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내 딸이 도망친 걸. 그건 사실이지. 난 당신 딸이 달고 날아간 날개를 만든 재봉사를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말이지, 새끼들이란 모두 천성적으로 어미 품을 떠나 알고 있었을 텐데. 딸려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악마가 재판한다면 그렇겠지. 근데 혹시 안토니오가 바다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소문 못 들었어? 아이고, 딸년에 이어 파산자한테 또 걸렸군. 그렇게 뻐기면서 시장에 나타나더니 이젠 거지가 됐구나. 계약서를 잘 봐야 할 거야. 날더러 고리대금업자라 불렀겠다. 뭐 예수쟁이의 선심으로 돈을 빌려주더니만 자기 계약서나 잘 보라고 해. 이봐 샤일록, 아무리 위약한다고 해도 설마 살점을 진짜 떼어내진 않을 거지? 그가 도려내서 어디에 쓰겠어? 물고기 잡는데 미끼로 쓰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도 내 원한 만큼은 풀어줄 테니. 날 잘도 망신시켜왔겠다. 그놈이 내가 50만 다카트나 더 못 벌게 방해했어. 내가 손해를 보면 비웃었지. 날 조롱하고 내 민족을 멸시하고 내 장사를 방해했어. 내 친구들을 이간질시키고 내 적들을 충동질시켰지. 왜냐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야. 유대인은 눈이 없나? 손이 없어. 감각도 감정도 정열도 없냐고. 우리도 예수쟁이들처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흉기에 다치고 같은 병에 걸리고 같은 방법으로 낫는다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데 뭐가 다르냔 말이야. 살레리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린 바늘에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나? 독약을 먹여도 안 죽냐고. 근데 우린 모욕을 당해도 복수를 하면 안 돼? 다른 모든 일에도 당신들하고 같다면 이 일도 마찬가지잖아. 유대인이 예수쟁이를 모욕하면 어떻게 해? 복수하잖아. 그럼 우리도 똑같이 흉내 내야지. 예수쟁이들이 유대인을 모욕하면 똑같이 복수하면 돼. 당신들이 가르쳐준 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라고. 아니야. 배운 거 이상으로 멋지게 해낼 거야. 그때 안토니오의 하인이 뛰어오더니 급하게 살레리오를 찾았다. 무슨 영문인지 살레리오가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하인과 자리를 떴다. 마침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던 샤일록에게 친구인 튜발이 다가왔다. 튜발, 제노바에서 무슨 소식이라도 있나? 혹시 내 딸년 소식 들은 거 없고? 튜발은 소문난 데는 다 찾아봤는데 전부 허탕을 쳤다고 했다.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다고? 프랑크푸르트에서 2,000다카트나 주고 산 건데 그것 말고도 값비싼 보석들이 산더미야. 이 싸가지 없는 년, 소식도 없다고? 그년 찾는답시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복수도 못하고. 세상의 모든 한숨과 눈물이 나한테서 나오는구나. 하지만 샤일록만 불행한 건 아닌 모양이었다. 튜발은 제노바에서 안토니오의 상선 한 척이 트리폴리스에서 오다가 난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뭐? 신이시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그게 사실이야? 샤일록은 살레리오가 황급히 하인을 따라 뛰어간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난파선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선원들에게 들었다는 튜발의 말에 샤일록은 소문이 진짜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고맙네.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튜발은 제시카 소식도 전했다.
제시카가 제노바에서 하룻밤에 80다카트를 더 썼다는 소식이었다. 그건 괴로운 소식이군. 망할년. 뒤발, 자넨 가서 관리한 사람만 잡아놔줘. 미리 말해놔야지. 위약만 해봐 바로 심장을 도려내고 말 테니까. 그놈이 베니스에서 없어져야 내 맘대로 장사할 수 있어. 샤일록은 복수심에 가득 찬 일그러진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다. 바다 너머 시뻘건 노을이 샤일록의 마음속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베니스의 상인 제5회. 벨몬트의 저택. 보셔는 바사니오와 함께 상자가 있는 커튼 앞에 서 있었다. 복도에는 여느 때처럼 악사들이 대기 중이었다. 보셔는 바사니오가 찾아온 것이 내심 기쁘면서도 혹시나 상자를 잘못 고르진 않을까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있었다. 서두르지 마시고 하루나 이틀쯤 쉬었다가 선택하세요. 잘못 택하시면 전 친구를 잃으니까요. 그러니 잠시만 참으세요. 제 마음속에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당신이 밉다면 이런 식의 권고는 안 하겠죠. 하지만 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까봐. 그래도 처녀는 생각만 할 뿐 말하면 안 되는데. 절 위해 운명을 걸기 전에 당신을 이곳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잡아두고 싶어요. 어떤 궤에 제 초상화가 들었는지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럼 전 맹세를 깨트리게 돼요. 그건 절대 안 되죠. 하지만 당신은 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 차라리 맹세를 깨트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당신 때문에 전 죄를 짓고 싶을 거예요. 당신 눈은 제 마음을 둘로 갈라놨어요. 그중 하나는 당신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제 거라고 해야겠지만 제 거면 모두 당신 거죠. 그러니 모두 당신 거예요. 제 말이 너무 길었네요. 하지만 그건 시간을 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의 선택을 좀 더 늦추고 싶어서요. 보셔, 이제 그만 선택하게 해줘요. 난 지금 고문대 위에 있는 것 같소. 고문대요? 바사니오, 그럼 고백해요. 당신 사랑 안에 어떤 거짓이 섞여 있는지. 내 사랑 안엔 혹시나 당신의 사랑을 얻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마음뿐입니다. 차가운 눈과 뜨거운 불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면 거짓과 제 사랑도 그렇겠죠. 하지만 고문대 위에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위에선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살려주신다면 진실을 말하죠. 고백하면 살 수 있어요. 고백하고 사랑하라. 이게 제 고백입니다. 행복한 고문이군요. 고문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답을 가르쳐주다니. 이제 상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가요. 저 상자들 중 한 곳에 제가 들어있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찾아내실 거예요. 네리사, 다들 물러서라고 해. 악사들한텐 상자를 선택하실 동안에 음악을 연주하라 이러고. 네리사와 하인들이 물러나자 복도의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실패하셔도 백조의 최후처럼 음악 속에 사라지게 말이야. 그 일을 위해 흘리는 내 눈물은 시내가 되어 흐르고 죽음의 침상이 되겠지. 성공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음악은 새 왕을 위해 울리는 팡파르처럼 울려 퍼질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서 달콤한 멜로디는 꿈
꿈꾸는 신랑의 귀에 스며들어 결혼식장으로 나오게 만들겠지. 바사니오가 천천히 상자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선택하시려나 봐. 헤라클레스만큼이나 눈물 마시구나. 트로이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바다의 괴물에게 바쳤던 처녀를 구하던 그 헤라클레스 말이야. 지금은 내가 재물이네. 헤라클레스, 당신이 이기면 저도 살아요. 지켜보는 제 마음이 선택하는 당신 마음보다 더 괴롭답니다. 바사니오는 3가지 상자에 새겨진 글을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 겉과 속은 다를 수도 있어. 세상은 언제나 겉모양에 속아 넘어가잖아. 재판도 그래. 아무리 더럽고 썩은 소송이라도 그럴듯하게 말하면 사악한 모습이 가려져. 종교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저주받을 잘못이라고 해도 엄숙한 얼굴로 축복을 내리고 성경 말씀을 빌어 승인하면 아름답게 덮인다고. 아무리 악한 덕이라고 해도 겉은 미덕인 양 가장하고 있지. 얼마나 많은 겁쟁이들이 마음은 허약하면서 턱엔 험상궂은 마르스의 턱수염을 달고 허세를 부리는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티끌만큼의 용기도 없으면서.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야. 화장을 많이 한다고 아름다운 건 아니야. 오히려 경박해 보이지. 겉모양이란 건 약삭빠른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도 속이는 거칠일 뿐이야. 그러니까 화려한 금괴, 너한텐 뜻이 없어. 창백한 은괴, 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초라한 납괴, 넌 말투는 위협적이지만 꾸밈없는 모습이 날 감동시키는구나. 좋아, 널 선택하겠어. 기쁜 결과가 있기를. 바사니오가 드디어 선택을 마친 듯 하인에게 납괴의 열쇠를 요구했다. 의심도 절망도 두려움도 다 하늘로 사라지고 있어. 침착해. 황홀해선 안 돼. 기쁨의 비야 알맞게 내려야 해. 넘치지 않게, 지나쳐서 물리지 않게. 궤 안에 뭐가 들었지? 바사니오는 납괴의 함을 열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름다운 포쇼의 초상화구나. 누가 그렸을까? 신의 솜씨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렸지? 두 눈은 마치 움직이는 것 같구나. 살짝 벌어진 두 입술 사이에선 달콤한 입김이 나올 것만 같아. 이 황금실로 짠 듯한 머리칼이라니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군. 내 찬사가 이 그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그림도 실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바사니오는 납괴 안에 들어있던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보았다. 두루마리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은 그대는 운이 좋았고 선택 또한 옳았다. 이 행운이 그대에게 왔으니 만족하고 더 이상 새 사람을 찾지 마라. 이 결과에 큰 기쁨을 느낀다면 이 행복을 하늘의 축복이라 여기어 그대의 연인에게로 가서 사랑의 키스로 아내로 청하라. 이렇게 쓰여 있었다. 친절한 두루마리로군. 바사니오는 그제서야 포쇼를 돌아보았다. 포쇼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고 두 뺨은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바사니오는 한 걸음에 달려가 포쇼에게 키스를 했다. 뒤로 물러나 있던 내리사는 옆에 하인들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며 호들갑이었다. 당신 앞에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진실인지 그대의 아름다운 입으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바사니오, 저는 당신께서 보신 그대로의 여자입니다. 저만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더 잘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저보다 20의 3배이면 좋겠고 1000배나 더 아름답고 또 10,000배나 더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전 교양도 학문도 미숙하지만 다행인 건 더 이상 배울 수 없을 만큼 나이를 먹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다행인 건 배울 수 없을 만큼 천성이 둔하지도 않다는 거죠. 최고로 다행인 건 온순한 제 마음을 당신에게 맡기고 당신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포셔의 반짝이는 두 눈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바사니오는 포셔에게 한 번 더 입을 맞추었다. 저와 제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당신의 것이 되었어요. 이 아름다운 저택과 하인들과 제 몸까지 모두 다요. 그리고 여기 이 반지도 함께요. 만일 이 반지를 빼놓거나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준다면 그건 당신의 사랑이 없어진 증거예요. 제가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난 지금 혼란스러워요. 마치 임금이 멋진 연설을 끝낸 뒤에 군중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쁨에 웅성거리지만 사람마다 하는 말이 뒤범벅이 되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소리만이 귀를 따갑게 하고 있어요. 기쁜 건지 아닌 건지 분간을 못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 반지가 내 손가락을 떠나갈 때면 내 생명 또한 떠납니다. 그땐 감히 바사니오가 죽었다고 하세요. 두 사람이 기쁨을 나누고 있는 동안 베니스에서 살레리오가 도착했다. 제시카와 로렌초도 함께였다. 아니, 이게 누군가? 살레리오 아닌가? 제시카, 로렌초, 잘 왔어. 이 집 주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환영의 인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셔, 인사하세요. 베니스의 내 친구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로렌초와 제시카의 원래 목적지는 벨몬트가 아니었다. 도중에 살레리오를 만났는데 꼭 바사니오를 만나야 한다며 동행을 간청했다는 것이었다. 살레리오는 바사니오에게 안토니오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살레리오, 안토니오는 어떻게 지내? 아프진 않아. 마음의 병만 아니면 그렇다고 편안하다고 할 수도 없네. 편지를 읽어보면 근황을 알 수 있을 거야. 바사니오는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는 바사니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런 바사니오의 표정을 살피던 포셔가 말을 건넸다. 이럴 수가. 실례지만 바사니오, 전 당신의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편지가 무슨 일을 알려왔건 그 반쪽은 당연히 저에게 나눠주셔야 해요. 보셔, 한 가지 이야기 못한 게 있어. 사실 난 소중한 친구를 담보로 청혼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어요. 그것도 친구를 천추의 한으로 여기는 원수에게 말이오. 여기 이 편지는 내 친구의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쓰인 한 글자 한 글자가 생명의 피를 내뿜는 것 같아요. 바사니오는 편지를 움켜쥐고 괴로워했다. 근데 사실인가, 살레리오? 모든 투자가 다 실패야? 정말 하나도 성공 못했어? 트리폴리, 멕시코, 그리고 영국에서 리스본, 바르바리, 인도까지 단 한쪽도 무서운 암초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난 거야? 단 한쪽도. 게다가 안토니오 수중에 갚을 만한 돈이 있다고 해도 그 유대인이 받을 낌새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고 탐욕스러운지. 밤낮으로 공작한테 들러붙어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자유를 문제 삼겠다고 한다는 거야. 상인들하고 공작하고 고위 관리들까지 나서서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대. 계약 위반이니 증선이 입에 거품을 물고 항변하고 있나 봐. 공궁에 처한 사람이 친구예요? 제일 소중한 친구죠. 최고로 친절하고 훌륭한 인격에 이탈리아 전체에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옛 로마인의 기쁨을 간직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유대인에게 얼마를 빌렸는데요? 나에게 준 3,000 다카트요. 뭐요? 그게 다예요? 그럼 6,000 다카트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지우세요. 그런 훌륭한 친구가 바사니오 당신 잘못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기 전에요. 6,000을 2배로, 아니 3배로 해도 좋아요.
보서는 네리사를 불러 바사니오가 바로 베니스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일렀다. 먼저 교회로 가서 저를 당신의 아내로 만든 다음 베니스에 당신 친구한테로 떠나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제 곁에 계셔서는 안 되니까요. 그 정도 빚이라면 20배 이상으로 갚을 수 있는 금화를 드릴게요. 다 갚고 나면 그 훌륭한 친구를 모셔와요. 그때까지 제 하녀 네리사와 저는 처녀들처럼, 아니, 과부들처럼 지낼 거예요. 어서 가요. 결혼식 날 이곳을 떠나실 테니까 참석해준 친구들을 환영하고 기운을 내세요. 비싸게 산 당신이니 저도 비싸게 사랑할 거예요. 그 전에 친구분의 편지를 한번 듣고 싶네요. 바사니오는 포셔를 위해 안토니오의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바사니오, 내 배는 전부 난파돼 버렸어. 빚쟁이들은 잔인해지고 있고 내 재산은 바닥이 나버렸어. 유대인과의 계약도 파기됐네. 목숨을 잃지 않고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것 같아. 죽기 전에 자네를 한번 보기만 한다면 우리 사이의 빚은 다 청산되는 셈이야. 그렇지만 자네 마음대로 해. 우정에 끌려온다면 모를까. 내 편지 때문에 오진 말게나. 이런... 바사니오, 어서 떠나세요.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서두르죠. 하지만 돌아올 때까지 느긋하게 머물거나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은 결코 없을 거요. 베니스의 상인 제6회. 이 멍청한 간수야. 아무리 이자가 요창한다고 해도 여기까지 데려오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간수가 안토니오를 데리고 샤일록을 찾아오자 샤일록이 노발대발 날뛰었다. 이놈은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돈을 빌려준 멍청이란 말이야. 쓸데없이 나한테 자비심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말고 이자나 잘 감시해. 알았어? 샤일록, 내 말 좀 들어봐. 난 계약대로 할 거요. 계약서에 대해 비난하지 말아요. 난 내 계약대로 할 거라고 맹세했으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도 당신은 날 개라고 불렀어. 그래, 내가 개라면 이빨을 조심해야지. 공장님한테 꼭 재판을 열어달라고 할 거야. 공평하게 말이야. 샤일록, 부탁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주게. 하! 난 계약대로 할 거라고. 당신 말은 들을 것도 없어. 계약대로 할 테니까 그 얘긴 이제 그만 집어치워. 내가 멍청이로 보여? 예수쟁이를 중재에 넘어가서 고개를 떨구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았나 보지. 더 이상 내 집 안으론 따라오지도 마.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난 계약대로 할 거야. 샤일록이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안토니오는 망연자실했다. 안토니오를 데리고 온 간수조차 혀를 내둘렀다. 그는 샤일록을 가리켜 인간과 함께 산 개 중에 가장 독한 고집불통이라고 비난했다. 내버려둬.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소용없으니 더 이상 쫓아다니진 않을 거야. 샤일록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그 이유는 잘 알지. 그에게 빚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들들 볶이는 걸 내가 종종 구원해줬거든. 그래서 날 미워해. 간수는 공작은 분명히 이런 식의 비청산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공작이라고 해서 법 절차를 막으실 수는 없어. 왜냐하면 베니스에선 외국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 그걸 거부하면 이 나라는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거야. 이 도시의 무역과 이익은 여러 나라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가자고. 이런저런 슬픔과 손실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네. 이래가지고는 내일 아침 피해 줄인 나의 채권자에게 살 한 파운드도 못 떼어줄 것 같은데? 바사니오가 와줬으면, 내가 자기 빚 갚는 걸 봐준다면 난 상관없어. 보서는 로렌초에게 바사니오가 돌아올 때까지 벨몬트 저택의 관리와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전
네리사와 함께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원에 다녀오겠어요. 그때까지 잘 좀 부탁드려요. 바사니오가 베니스로 떠나고 난 후 보셔는 하인을 시켜 파도바에 있는 사촌 오빠인 벨라리오 박사에게 편지를 전하게 했다. 그리고 박사가 서류와 의복을 주면 재빨리 도선장에 있는 베니스로 가는 배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했다. 보셔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하인이 떠난 후 보셔는 네리사를 불렀다. 자, 가자. 네리사, 넌 아직 모르겠지만 할 일이 좀 있어. 남자처럼 감쪽같이 변장을 하는 거야. 우리 둘이 젊은 남자처럼 입으면 내가 더 미남으로 보일걸? 팔도 우아하게 차고 변성기 소년처럼 말하고 걸음걸이도 남자처럼 바꿀 거야. 청년들처럼 싸움했던 얘기도 하고 처녀들이 내 사랑을 구하다가 거절당하고 병들어 죽었다고. 근데 난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말도 할 거야. 그런 다음 그래도 죽기까지 하진 말걸 하고 후회하는 척도 할 거고. 그럼 사람들은 내가 학교를 그만둔 지 1년도 넘었을 거라고 믿겠지? 난 그런 하찮은 거짓말을 엄청 많이 알고 있어. 우리 그걸 한번 해보자. 네? 우리가 남자가 된다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마차에 타서 다 얘기해줄게. 어서 서둘러. 오늘 안에 20마일을 가야 하니까. 베니스의 법정. 안토니오는 포박되어 있고 바사니오를 비롯해 많은 안토니오의 친구들이 방청객으로 와 있었다. 법관들 가운데 흰옷을 입은 공작도 앉아 있었다. 공작은 먼저 피고인 안토니오가 재판장에 와 있는지 물었다. 예, 카카.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작은 안토니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안토니오를 고소한 상대가 돌처럼 냉혹하고 몰인정한 인간이라며 동정심은커녕 일말의 자비심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께서 가혹한 이자를 완화해 보려고 무척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완강하게 버틴다고 하니 그 어떤 합법적인 수단을 써도 사악한 소나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인내로 맞서면서 그의 폭거와 광분을 차분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작은 샤일록을 법정으로 불렀다. 샤일록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공작은 샤일록을 앞에 세우고 말했다.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은 샤일록이 이런 식의 아기를 최후의 순간까지 끌고 가다가도 마지막에는 그 놀라워 보이는 잔인성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자비심과 동정심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벌금을 강요하고 있지만 불쌍한 상인의 몰수물인 살 1파운드를 탕감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친절과 사랑으로 원금의 일부까지도 감면해줄 거라고 여긴다고 했다. 그래서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나 무자비한 터키인, 한 번도 예법 교육을 받지 못한 타타르인이라고 해도 이미 큰 손실을 입은 상인의 처지를 동정하며 눈물을 짜내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공작은 모두가 관대한 답변을 기대한다면서 샤일록을 쳐다보았다. 저는 제 뜻을 카카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에 정해놓은 벌금을 갚겠다고 거룩한 안식일에 걸고 맹세도 했습니다. 그걸 거부하신다면 베니스의 헌법도 자유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3,000 다카트 대신 살코기 한 덩이를 가지려고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그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제 변덕이라고 해두지요. 대답이 되나요? 제 집에서 쥐새끼가 문제를 일으켜 독약을 뿌리는데 1만 다카트를 기꺼이 쓰겠다면 어떻습니까? 아직 답이 안 되나요? 세상엔 입 벌린 통돼지구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고양이만 쳐다보면 미칠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요. 풍작소리 같은 콧노래 소리를 듣기만 해도 오줌을 못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을 좌우하는 건 주인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니까요.
좋고 싫은 걸 결정하는 것도 기질이에요.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왜 입 벌린 돼지를 못 참는지, 왜 누구는 필요하고 무해한 고양이를, 왜 누구는 양털 입힌 풍적을 못 참고 기분을 잡쳤는데 또 잡칠 정도로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는지 확실한 이유를 밝힐 수 없듯이 안토니오 씨에게 제가 품은 뿌리 깊은 증오와 혐오감 때문에 아무런 이익도 없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밖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대답이 됐습니까? 인정머리 없는 놈, 그런 답변이 너의 잔인한 행동을 변명해 줄 것 같으냐? 말이 되는 소리야? 바사니오는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샤일록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내가 당신 맘에 들도록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는 게 사람의 행동이라고! 안 죽이고 싶은 걸 누가 증오합니까? 싫다고 증오할 건 없잖아! 왜 이래요? 당신 같으면 독사한테 2번이나 물리겠어요? 가만히 지켜보던 안토니오가 바사니오와 샤일록의 언쟁에 끼어들었다. 바사니오, 상대가 유대인이란 걸 생각해. 차라리 바닷가에 서서 드높은 파도에게 평소대로 높이를 줄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거야. 늑대한테 왜 새끼양을 잡아먹어 어미양을 울렸냐고 따지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한테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가지 흔들며 소리내지 말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거란 말일세. 지금 이 유대인 마음보다 더 독한 게 어디 있겠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을 거야. 부탁이야. 더 이상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판결이 나게 해줘. 나에겐 판결을, 저 유대인에겐 소망을 말이야.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포셔에게 받은 6,000 다카트를 꺼내 보이며 3,000 대신 6,000을 주겠다고 샤일록에게 제의했다. 6,000 다카트에 한 개 한 개가 6으로 갈라져서 전부 다카트로 변한다 해도 그 돈을 안 받고 계약대로 할 거요. 공작은 자비를 베풀어야 자비를 바랄 수 있다고 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뭘 겁내야 하죠. 당신들은 노예를 사서 노새나 개, 당나귀처럼 비참하고 고된 일에 마구 부려먹어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제가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여러분의 아들, 딸과 결혼시켜요. 왜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려야 하죠? 그들의 침대도 여러분 것처럼 푹신하게 만들어줘요. 식사도 여러분이 드시는 것과 똑같이 해주고요.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노예는 우리 거야. 그러시겠죠? 제 대답도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1파운드의 살덩이는 제가 비싼 돈 주고 산 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가져야죠. 그걸 거부하신다면 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베니스의 법률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고요. 판결을 기다립니다. 자, 내려주실 거지요? 공작은 자신의 권한으로 법정을 해산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학식이 많은 벨라리오 박사를 불렀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관리 하나가 방금 박사의 서찰을 가진 서기가 도착했다고 알려왔다. 공작은 서기를 법정으로 불러들이게 했다. 안토니오, 힘내게. 용기를 내라고. 나 때문에 안토니오 자네가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할 수는 없어. 그 전에 유대인은 내 살과 피와 뼈 모두를 가질 거야. 바사니오, 양떼 중에서도 병들고 쓸모없는 양이 바로 나야. 죽어도 괜찮아. 가장 약한 과일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법이니까 그냥 날 보내줘. 바사니오 자는 살아남아 내 묘비명을 써줘야지. 그때 문이 열리며 서기가 등장했다. 파도바에서 벨라리오 박사의 문안을 전해드립니다. 서기는 바로 남장을 한 네리사였다. 베니스의 상인 제7회.
서기복장으로 변장한 내리사가 공작에게 벨라리오 박사가 보낸 서한을 전달하는 동안 샤일록은 허리띠에서 칼을 꺼내 나를 갈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바사니오가 물었다. 샤일록, 왜 그렇게 열심히 칼을 가는 거지? 저 파산자의 몰수물을 빼내려고. 이런 무자비한 유대인 놈 같으니 어떤 망나니의 도끼도 네놈 집념의 칼에는 못 미칠 거다. 네놈 가슴엔 애원도 호소도 안 통하냐? 그런다고 계약서에 도장이 지워지나? 젊은이 큰소리 쳐봤자 네 허파만 상해. 난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서한을 읽던 공작은 서기복장을 한 내리사에게 벨라리오가 추천한 젊고 박식한 박사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다. 지금 법정 밖에서 출정 허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작의 지시로 관리들이 젊은 박사를 데리러 갔다 오는 동안 공작은 벨라리오 박사가 보낸 편지를 계속 읽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공작 가카의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와병 중에 있었습니다. 가카의 사자가 도착한 그 순간 저를 방문한 로마의 한 젊은 박사가 있었는데 이름은 발타자르라 합니다. 그에게 유대인과 안토니오 상인 사이의 분쟁을 알려주고 나서 함께 많은 책을 조사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발타자르의 해박한 지식은 제가 아무리 추천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젊은이가 이렇게 노련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걸 처음 보았기에 감히 가깝게 추천드립니다. 젊은 법학 박사가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공작이 벨라리오가 보낸 사람이 맞는지 물었다. 그렇습니다, 공작 각하. 발타자르라고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포셔였다. 공작 옆자리에 앉은 포셔는 질문을 시작했다. 어느 쪽이 상인이죠? 유대인은 누구고? 공작이 안토니오와 샤일록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포셔가 샤일록을 쳐다보며 이야기했다. 샤일록이 당신의 이름인가요? 그렇소. 당신은 이상한 소송을 제기했군요. 하지만 문제는 없어요. 베니스의 법률은 소송하는 쪽을 비난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에겐 이 사람이 위험하오. 안 그렇소? 이번엔 안토니오 차례였다. 당신의 생사 여탈권은 이 유대인이 쥐고 있군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인정하나요?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군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자비의 본질은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늘에서 땅 위로 내리는 단비와 같은 겁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같이 축복하는 이중의 축복이죠. 제일 힘 있는 자가 가지는 최고의 강력한 힘이니까요. 왕에겐 왕관보다 더 왕다운 표시가 됩니다. 왕홀은 왕권의 상징일 뿐 왕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자비는 왕홀의 통치권 위에 있습니다. 왕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의 속성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지상의 권력이 자비로 정의를 조절할 때 신권과 가장 비슷합니다. 정의를 내세워 구제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린 자비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는 자비로운 일을 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죠. 샤일록, 당신이 탄원하는 그 정의를 완화해보려고 말이 많아졌지만 그것만 고집하면 이 엄한 베니스 법정은 저 상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집니다. 나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벌칙과 벌금을 원합니다. 상인이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나요? 그때 바사니오가 나섰다.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를 위해 내놓겠습니다. 2배나요. 그걸로 충분치 않다면 이 두 손과 머리와 심장을 담보로 10배를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도 충분치 않다면 아기가 진실을 짓밟은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당신의 권위로 법을 어겨주세요. 대의를 위해. 그래서
잔인한 이 악마의 뜻을 꺾어주십시오. 그럴 순 없어요. 베니스의 어떤 권력도 정해진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판례로 기록되고 그걸 본보기로 수많은 불의가 이 나라에 들이닥칠 거예요. 그렇게 할 순 없어요. 다니엘이 심판하러 왔도다. 다니엘이! 오, 현명한 젊은 판사님, 참으로 존경합니다. 샤일록은 포셔의 옷자락에 입을 맞췄다. 계약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여기 있어요. 샤일록은 가슴에서 증서를 빼내어 포셔에게 건네주었다. 샤일록, 이 돈에 3배를 변상하겠다는데요. 저는 하늘에다 맹세를 했습니다. 내 영혼에 위증죄를 씌울 수는 없어요. 안 돼요. 베니스를 다 준대도 안 돼요. 확실히 증서의 기한은 넘었군요. 이 계약은 파기됐어요. 유대인의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상인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덩이 1파운드를 적법하게 잘라낼 수 있어요. 하지만 자비를 베풀어 이 돈의 3배를 받고 계약서를 찢어버립시다. 증서대로 값을 치른 다음에요. 훌륭한 판사님이시군요. 법률도 잘 알고 있고 법 해석도 아주 타당했어요. 그 법대로 판결을 내려주세요. 내 영혼의 맹세코 누구의 혀로도 날 바꿔놓진 못할 겁니다. 계약대로 해주세요. 저도 간청드립니다. 판결을 내려주세요. 좋아요. 그럼 가슴에 칼을 받을 준비를 할 수밖에. 가슴이지. 계약서에 그렇게 쓰였지요. 안 그렇소, 판사님? 심장 가장 가까이. 바로 이 문구지요. 샤일록, 살덩이를 달아볼 저울은 가져왔습니까? 준비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사를 부르세요. 샤일록 본인 부담으로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출혈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만한 자비는 베푸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건 계약서에는 없어요. 자, 상인은 무슨 할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바사니오의 손을 잡았다. 바사니오, 잘 있게. 자네 때문에 내가 일이 됐다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어. 재산을 다 잃고 비참하게 노년을 맞이하는 걸 면하게 해줬잖아. 자네 부인에게 안부 전해줘. 이 안토니오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도 전해주고, 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말이야. 자네가 친구를 잃는다고 슬퍼만 해준다면 자네 빚은 다 갚은 거야. 안토니오, 내 아는 나에게 생명만큼 소중해.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도 나에겐 자네 생명 그 이상의 가치는 없네. 자네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 이 악마에게 그 모든 걸 내줄 거야. 그 아내가 옆에서 당신의 얘기를 듣는다면 즐거워하진 않을 겁니다. 재판관! 이건 시간 낭비요. 판결이나 속행하시오. 저 상인의 살덩이 1파운드는 당신 것이고 이 법정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최고로 올바른 판결입니다. 또 당신은 저 사람의 가슴에서 살을 잘라내야 하는데 법은 그걸 허락하고 이 법정은 그걸 인정합니다. 참 박식한 판관이요. 판결이 났다. 자, 각오해라. 샤일록이 칼을 빼어들었다. 잠깐만 멈춰요. 할 말이 더 있으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는 살덩이 1파운드만이에요. 피를 한 방울이라도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지요. 그러니 계약대로 살덩이 1파운드만 베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피를 한 방울만 흘려도 당신의 땅과 재물은 베니스 국법에 의해 베니스 정부로 몰수될 겁니다. 공정한 재판관님, 잘 봐라 이 어리석은 유대인!
그것이 법인가요? 보셔는 법률서를 샤일록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직접 법령을 읽어보세요. 정의를 재촉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럼 제안을 따르죠. 계약금의 3배를 주시면 기독교인을 용서하겠습니다. 돈은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유대인에게 주는 건 정의뿐입니다. 위약의 대가 이외엔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을 자를 준비를 하세요. 정확히 1파운드만 자르는데 조금이라도 가볍거나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무거워도 당신은 사형에 처해지고 재산은 다 몰수될 겁니다. 그럼 그냥 원금만 받고 가게 해주시오. 당신은 공개된 법정에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의와 계약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원금도 못 받는단 말입니까? 당신은 몰수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취한다는 조건으로. 연병을 마음대로 해. 난 이만 갈 테니. 멈춰요. 아직 퇴정시킬 수 없습니다. 베니스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없이 시민의 생명을 노린 게 입증되면 그 대상이 된 당사자 쪽에서 가해자의 재산 절반을 압수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로 귀속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범법자의 생명은 오로지 공작의 재량에만 달려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 무릎을 꿇고 공작의 자비를 구해야 할 거예요. 공작은 자신들의 영혼이 유대인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사형은 요청 전에 사면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샤일록의 재산의 절반은 안토니오에게 주고 국고로 들어가는 나머지 절반은 인정상 벌금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했다. 내 목숨이고 뭐고 다 가져가시오. 용서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안토니오, 당신은 어떤 자비를 베풀 거죠? 저는 공작 각하와 법정에 계신 모든 분이 벌금인 그의 재산 절반을 포기해 주신다면 만족합니다. 다만 그 나머지 절반을 제게 맡겼다가 그가 죽고 난 뒤에 최근에 그의 딸을 훔쳐간 신사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말입니다. 또한 조건이 2가지 있는데 우선 이 호의의 대가로 그가 당장 기독교 신자가 될 것과 또 하나는 죽었을 때 유산을 사위와 딸에게 양도한다는 기록을 여기 법정에서 남기는 겁니다. 공작은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제안을 싫다고 하면 방금 법정에서 선고했던 사면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원고는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정의는 승리한다고! 베니스의 상인 제8회. 재판이 끝난 후 공작은 포셔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하지만 포셔는 바사니오와 일행들이 벨몬트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떠나야 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파도바로 가야만 해서요. 지금 곧장 떠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저와 안토니오 이 친구가 지독한 형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유대인에게 갚으려고 했던 3,000 다카트를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흡족하시다니. 보수는 충분히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구한 것만으로도 이미 보수를 받은 셈이죠. 더 이상의 금전적 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에 만나게 되면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 꼭 드려야겠습니다. 사례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혹시나 저희가 무례를 범한 것이라면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거절하는 것도 무례겠지요. 보셔는 안토니오의 장갑을 가리키며 말했다. 끼고 계신 장갑을 주신다면 받겠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자리에서 장갑을 벗어 포셔에게 주었다. 당신 대신 끼고 다니도록 하죠. 제가 더 드릴 건 없나요? 그럼 그 반지를 주시겠습니까? 보셔는 바사니오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가리켰다. 이 반지 말입니까? 이건 별거 아닙니다. 창피하게 어떻게 이런 걸 드립니까? 저는 그 반지 말고는 원하지 않습니다. 박사님, 이 반지엔 사정이 있습니다. 대신 베니스에서 가장 비싼 반지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보고령을 내려서라도 그걸 찾을 테니 제발 이 반지만은 용서해주세요. 말로만 선심을 쓰시는군요. 거지가 된 기분인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반지는 아내가 준 겁니다. 이걸 끼워주며 절대 팔지도 주지도 잃어버리지도 말라고 맹세하게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며 선물을 아끼죠. 바사니오 씨, 당신의 아내가 제정신이라면 내가 반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걸 줬다고 영원히 당신을 원망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전 갈 길이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보셔는 네리사와 함께 법정을 떠났다. 바사니오, 그 반지 그냥 드리게. 그분 아니었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해봐. 자네 아내의 명령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바사니오는 하인을 시켜 포셔를 따라가게 했다. 반지를 전해주고 가능하면 안토니오 집으로 모시고 올 것을 당부했다. 안토니오, 우리도 가지. 내일은 아침 일찍 우리 둘 다 벨몬트로 돌아가야 하니까. 포셔와 네리사가 법정에서 나왔다. 오늘 밤 출발하면 서방님보다 하루 일찍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때 포셔를 따라온 바사니오의 하인이 주인의 뜻이라며 반지를 전했다. 포셔와 네리사를 안토니오의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집으로 가는 건 안 되겠네. 오늘 밤 떠나야 하거든. 반지는 정말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으니 주인께 그렇게 말씀드려주게. 바사니오의 하인이 돌아가자 반지를 들여다보던 포셔가 이렇게 말했다. 반지 어쩌냐고 하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래도 반지를 준 상대는 남자라고 하겠지. 포셔와 네리사는 서둘러 벨몬트로 향했다. 포셔의 손에 들린 바사니오의 반지는 포셔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이는 밤, 벨몬트에 있는 포셔의 저택 앞 가로수길을 따라 포셔와 네리사가 걷고 있다. 저기 우리 집 불빛이 보이네. 저 작은 촛불이 참 멀리도 비치는구나. 선행도 사악한 세상에선 저렇게 빛나지. 달이 밝을 땐 저 촛불을 못 봤어요. 그래, 큰 빛은 작은 빛을 가려버리니까. 대리인이 왕처럼 밝게 빛을 내다가도 진짜 왕이 나타나면 대리인의 위엄도 사라지는 법이야.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 사라지듯이 말이야. 네리사,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 잘 들어봐. 아씨, 집안의 악사들인데요? 낮보다는 소리가 훨씬 곱게 들리네. 밤에 고요함이 주는 효과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까마귀도 종달새처럼 감미롭게 노래해. 그리고 내 생각인데 만약에 꾀꼬리가 거위들이 꽥꽥대는 낮 동안에 운다면
굴뚝새보다 나은 소리라고 생각되진 않을 거야. 얼마나 많은 것이 때가 잘 맞았을 때 올바른 찬사와 증가를 발휘하는지. 쉿, 조용히 해봐. 달의 여신이 잠들었나 봐. 깨워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포셔의 도착을 알고 하인들이 마중을 나왔다. 포셔는 시치미를 떼며 바사니오 일행이 돌아왔는지 물었다. 하인은 곧 돌아온다는 사자의 전갈이 있었다고 전했다. 들어가자, 네리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한테 입막음 좀 해줘. 우리들이 여기 없었다는 사실을 전혀 내색하지 않게 말이야. 우린 그저 기도하고 온 거야. 하인이 바사니오의 도착을 알렸다. 잠시 후 포셔가 걸어왔던 가로수길을 따라 바사니오와 안토니오가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잘 돌아오셨어요. 고마워요, 포셔. 내 친구도 환영해줘요. 바로 이 사람이 안토니오랍니다. 그에게 난 무한한 빚을 지고 있죠. 너무 큰 신세를 졌어요. 남편 때문에 큰 변을 당할 뻔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부인. 깨끗이 청산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집으로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환영을 말로만 하고 있네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집으로 안내하는 바사니오의 손에 반지가 없음을 바사니오와 포셔가 동시에 보았다. 반지 어디에 갔어요? 내 실수에 거짓말을 더할 수만 있다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보다시피 반지는 내 손가락 위에 없어요. 당신의 마음은 가짜였군요. 온 세상의 보배를 다 준다고 해도 손가락에서 절대 빼지 않을 거라고 한 그 말은 다 거짓이었어요. 맹세까지 하고 손가락에 낀 거였는데 그 반지를 볼 때까진 절대로 당신 곁에 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포셔, 내가 그 반지를 누구에게 줬는지, 누굴 위해 줬는지, 뭐 때문에 줬는지, 그리고 그 반지 말고는 아무것도 안 받을 때 그 반지를 얼마나 마지못해 뺐는지 납득한다면 그대의 노여움도 조금은 풀어질 겁니다. 당신은 그 반지에 어떤 힘이 담겨 있는지, 그 반지를 바친 여자의 가치 절반이라도 그 반지를 지켜야 할 자신의 명예를 알았다면 그렇게 순순히 내주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몰지각한 남자라고 해도 당신만 한사코 지킬 마음이 있었다면, 열의를 다해 거절했다면 우리의 사랑이 새겨진 것을 달라고 우기는 그런 억지는 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반지를 어떤 여자한테 준 거죠? 내 명예를, 그리고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해요. 반지는 여자가 아니라 어떤 법학 박사가 가져갔어요. 내가 3,000 다카트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거절하고 그 반지를 달라고 했어요. 물론 난 거절했죠. 그랬더니 내 귀한 친구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언짢아 하며 그냥 가버렸어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할 수 없이 하인을 보내 내 반지를 건네주게 했어요. 배은으로 내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용서해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에 대고 맹세하지만 포셔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이 먼저 반지를 빼어내서 그 박사님에게 드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 박사님을 우리 집 근처에 못 오게 하세요. 저를 위해 지키겠다 맹세를 하신 건데 그 보석을 그 사람이 가졌으니 저도 당신처럼 뭐든지 드릴지도 몰라요. 제 몸과 남편의 침대까지 말이죠. 하룻밤이라도 집을 비워선 안 돼요. 만약에 절 혼자 두면 그땐 그 박사님과 동침할 테니까요. 부인, 이 싸움의 불행한 원인은 접니다. 아니에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잘 오셨어요. 포셔, 용서해줘요. 모두 어쩔 수 없었던 내 잘못이에요. 여기 많은 친구들이 듣는 데서 당신에게 맹세할게요. 지금 날 비추고 있는 당신의 아름다운 두 눈을 걸고 내 영혼에 맹세코 다시는 절대로 당신과의 서약을 깨뜨리지 않을 겁니다. 전 바사니오의 행복을 위해 제 몸을 저당 잡혔지만
부인 남편의 반지를 가져간 사람이 없었다면 전 이미 없어졌을 겁니다. 남편이 신뢰를 고의로는 절대 깨지 않을 거란 약속을 제 영혼을 걸고서 제가 감히 다시 합니다. 그렇다면 안토니오, 당신을 담보로 삼겠어요. 이걸 주고 전보다 더 잘 지키라고 전해주세요. 보셔는 반지를 꺼내 안토니오에게 주었다. 자, 바사니오, 이 반지를 잘 지키겠다고 맹세하게. 잠깐만, 이거 박사님한테 준 반지잖아.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에게서 받은 반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제가 박사님한테서 얻었으니까요. 용서하세요. 이 반지를 받은 담례로 그 박사님과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포셔와 네리사만 빼고는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 다들 놀라셨죠? 여기 있는 이 편지를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파도바의 벨라리오 박사에게서 온 거예요. 거기 보면 포셔는 박사이고 저쪽에 네리사는 석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안토니오 씨, 생각지도 못한 희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편지를 뜯어보시면 당신의 큰 상선 세 척이 짐을 가득 싣고 항구로 돌아왔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배가... 이런, 말문이 막힙니다. 잠깐만, 당신이 그 박사였고 내가 당신을 몰라봤다고? 네, 그래요. 아름다운 박사님, 제 잠자리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집을 비울 땐 제 아내를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뜯어 읽어보던 안토니오는 가슴이 벅찬 듯했다. 부인께선 저에게 생명과 재산을 주셨습니다. 편지에 분명히 제 배들이 안전하게 정박했다고 적혀 있네요. 자, 여러분, 새벽이 오고 있어요. 어서 들어가요. 안에서 저와 네리사를 마음껏 신문하세요. 성실하게 대답해드릴게요. 우리 대신 벨몬트를 지켜준 로렌초와 제시카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죠. 벨몬트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네 사람의 행복한 등 뒤로 그들이 지나온 가로수길 너머에서부터 동이 터오고 있었다. 출연 이재범, 심규혁, 김하영, 유경선. 극본 유순희. 연출 황인진. 제작 오디언.